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전우원 씨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요.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우리가 밥 먹다가도 여러 번 다시 한번 그렇죠. 되새겨 본 말 중에 하나가 네, 박정희를 뭔가를 이제 박정희에 대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전우원 씨에 대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우원 씨가 박정희 얘기를 거의 안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박정희를 굉장히 아끼긴 했는데 박정희에 대해서는 정작 언급이 없었다. 물론 뭐 아들한테는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손자가 듣기로도 뭐 세배 때도 그렇고 매주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전두환은 박정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이제 자기가 사이비 종교인이 그 박근혜 네. 그 쪽에 자꾸 가까이 한 것 같아서 그걸 떼어놓으려고 했더니 박근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섭섭해했고. 최태민 씨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기 때문에 굉장히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죠. 그렇죠. 자, 그 전우원 씨의 인터뷰를 먼저 듣고 또 뒷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니면 저 부모님들이 역대 대통령들하고 관계는 어땠나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관계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아시는, 이명박 대통령, 이분들하고 조금 뭐 좀 관계에 대해서 알거나 아니면 혹시 뭐 이분들에 대해서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첫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님에 관련돼서는 네. 거의 언급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었으면 네.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좀 공개적으로 계속 감사하다느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만한데 네. 정말 얘기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군요. 다만 김재규가 그냥 멍청한 놈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네. 저는 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를 계속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의 추측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가까이서 계속 봤고 네.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내용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5.18 관련돼서 계속해서 대화 주제를 피했고요. 아, 5.18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를 피했고요. 박근혜 씨 관련돼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네. 박근혜 씨가 이제 할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나 아꼈는데 네. 박근혜 씨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네. 할아버님이 네. 박근혜 씨를 그 사이비 종교하는 사람으로부터 네. 떼어놓은 적이 있는데 네. 그거에 원한이 생겨서 저희 가족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격했던 거라고 아하.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최태민 목사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럼 직접? 최태민. 최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돈, 금고에서 빼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건 들어본 적이 없으시군요. 네. 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좀 안 좋게 얘기하셨구나, 할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할아버지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 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공격을 하신 데에는 원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뭐 이명박 보수를 대표하는 박근혜 네,
역시 네, 여기서 굉장히 저는 이제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박근혜 그 대통령하고는 일단 박정희가 살아 있을 당시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박정희는 굉장히 그 좋아했는데 박정희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이 전원 씨 얘기로는 뭔가 본인이 찔리는 게 있어서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찔리는 게 뭘까요? 제가 볼 찔릴 만한 때는 그런데 김재규는 또 멍청한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 김재규의 이제 박정희 시해가 그 사실은 우발적인 게 아니고 뭔가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전두환도 그럼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고 그 김재규는 중정 부장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장하고 기무사령관. 기무사령관.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방첩 뭐 사령관으로 바뀌긴 했지만은 네. 이렇게 군의 정보를 다루는 그 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그 중정 부장으로의 관계인데 뭔가 그 당시에 그 김재규의 계획을 알면서도 그걸 모른 채 한 게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이제 그 전두환의 동생인 정경환이 그 당시에 청와대 뭐 경호팀장인가요? 뭔가 팀장 경호 관련된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청와대 내부에 돌아가는 기밀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두환이 그런 계획을 알고도 자기는 이미 박근혜 때문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조금 신임을 좀 잃고 좀 밀려나 있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해장막으로 차지총 인해장막으로 둘러싸인 김재규하고는 뭔가 문제의식을 같이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데 김재규와 같은 방식은 자기가 봤을 때 좀 무모했다. 그냥 자기는 그래서 결국 김재규를 좀 멍청한 놈이라고 좀 평가를 한 게 아닌가. 그러나 자기도 결국은 그런 계획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래서 박정희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는 좀 약하다고 보고 이건 이제 가설입니다. 네. 그 정도로 미안해서 한마디도 못할 정도고 박근혜에 대해서 그 정도 미안하려고 그러면 박정희 비자금을 전두환이 가로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박정희 비자금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20년 집권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사건 수사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이 보안사에서 주도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안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은닉한 자금을 박정희 어떤 비자금을 찾아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라도 혹은 그때 2012년 대선 때 그랬잖아요. 전두환이 그 청와대 금고에서 6억을 빼서 박근혜를 줬다 그랬을 때 박근혜 입장에서는 뭐 코끼리 비스켓 나눠주는 걸 생각했죠. 뭐야 6억밖에 없어? 예. 그랬지 않겠습니까? 좀 사실 박정희의 비자금이 사실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는 많이 돌았지만 실제로 거의 회수된 건 없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박정희의 비자금. 그래서 뭐 최순실이가 뭐 스위스에다가 최서원 씨라고 얘기했고 스위스에 뭐 은닉해놨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았습니다만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지금 우리 박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결국 전두환이 수사를 하면서 박정희의 비자금을 이거 좀 속된 용어로 슈킹했어요. 가로챘으면 박근혜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네. 전두환 추징금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 자신이 굉장히 그 신처럼 모시던 또 최태민을 굉장히 또 그 그렇죠. 자기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순자 인터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이 이럴 수 있느냐. 추징법 때 죽을 생각까지도 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진짜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몰면 죽을 수밖에 없다. 보복 심리도 있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전두환이 가로챘다 생각하면 전두환이 감춰놓은 재산을 어떻게든지 찾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네. 예, 제가 아까 슈킹이라고 하는 소고를 썼는데 네. 실시간 채팅에서 아주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꿀꺽으로 바꾸겠습니다. 꿀꺽했다. 꿀꺽. 말됩니다. 꿀꺽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꿀꺽한 걸로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순자 씨 얘기를 좀 해야죠.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번 전원 씨 그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그 전두환의 비자금의 그 단서
네. 추적의 단서들이 이제 몇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이후로 지금 제보들이 지금 이제 줄을 잇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두환은 죽었지만 전두환의 죄를 묻는 작업들은 그래서 역사를 정말 바로 세우는 작업들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두환 비자금에 불을 지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93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걸 이제 배경 설명을 해야 배경 설명 되겠죠? 좀 할까요? 그래서 이제 요 제보를 해 주셨던 분은 전두환은 모르는데 이순자를 직접 가까이서 보신 분이에요. 이순자를 본 사람이죠. 이순자를 이제 본인 기억으로는 이제 93년이었고요. 93년도에 이순자 씨가 한테 이제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워낙 많은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신이 이제 집안에 조금 닥치는 어려움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순자 씨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순자 씨가 나 조금 있으면 백담사로 갈 테니까 백담사로 와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백담사에서 이제 이순자 씨하고 어떤 2박 3일 동안 계속 있었고 그걸 이제 인연으로 계속 이제 이 전두환은 이제 그 경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증언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추상적으로만 그리고 맴돌고 있었던 전두환의 비자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연희동 집안에서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진으로만 전해지는 백담사 안에서의 생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역사적인 굉장히 사료적 가치가 높은 증언들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순자를 직접 잠깐 만난 게 아니고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만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전우원 씨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순자 씨가 집안에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관리한 사람인 이순자 씨와 지속적인 만남을 93년 무렵에 했던 사람이라면 그렇죠. 93년 무렵은 왜 중요하냐면 전두환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순자 씨하고 접촉을 하게 됐냐면 우리 썸네일에서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분은 국립무용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장 소속 무용수였고 그랬기 때문에 청와대에 자주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순자 씨하고 안면이 있었던 분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집안이 이제 그 시댁이 어려워졌을 때 이순자 씨를 이제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고 최초에 이제 93년도 이분의 기억은 93년이에요. 93년 93년도에 이제 그 이순자 씨하고 이제 어떻게 최초로 다시 통화를 하게 됐는지 부분들을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리고 큰애를 낳고 나서 바로 네. 92년도 5월에 낳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겨울에 그때가 전두환 씨가 네. 귀속됐을 때가 있었어요. 구속됐을 때가 있었다고요? 예, 93년도 한 2월 이 정도, 1, 2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구속됐을 때 네. 잠시 그러니까 그랬다가 풀려났다가 풀려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구속이 됐을 때 그 이순자 여사가 네. 백담사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백감사가 기도하고 있을 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 전에 조금 아는 어떤 끈으로 네. 저희가 그때 조금 집안이 좀 기울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그 결혼했던 저희 집의 시댁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그 신우가 네. 좀 연결을 좀 해라고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연희동 집 전화였던 것 같아요. 거기로 전화를 했더니 또 마침 연락이 이렇게 해서 지금 백담사에 있으니까 그럼 네. 그때 전화는 누가 받았나요, 그러면? 그때는 이순자 여사가 바로 받았었죠. 이순자 여사가 네. 연희동 집 전화로요? 집 전화를 했는데 직접 받고 그다음에 그때 바로 구속이어가지고 네. 공항이었고 하니까 못 만나니까 백담사 기도하러 가니까 거기로 갈 거니까 거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신우
누랑 자, 이 부분 기억에는 이거 92년도에 이제 본인이 첫 애를 낳고 그래서 그걸 비춰보니까 93년도 무려 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구속이 됐다가 이제 풀려났고 뭐 다시 또 구속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순자 씨한테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실제적으로 구속됐던 시기는 좀 차이가 좀 있는 차이가 것 좀 있습니다. 같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쭉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기억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해요. 네. 나중에 오늘은 공개하지 않았던 그 장소에 대한 기억도 실제로 가보니까 정확한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93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네.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순자 씨가 백담사로 갔을 때 가기 직전에 이순자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순자 씨가 이제 백담사하고의 인연이 한 2번 정도 있죠. 두 번 있었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이 93년도에 이분이 얘기했던 93년도에 과연 이 전두환 이순자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네.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98년 11월에 이때 이제 88년 1988년 11월 23일에 전두환 이순자 두 사람이 백담사로 네. 떠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건 2년 동안 백담사에서 응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90년 12월 달에 이제 연희동으로 돌아오지요. 네. 요게 이제 88년 11월 26일에 국민일보 특종 사진이죠.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손주를 이제 그 업고 있는 사진인데 백담사에서 찍힌 망원 모습입니다. 렌즈로 이제 저 원래 이제 기자들 접근 못하는 곳인데 거의 최대한 근접거리 접근해서 망원 렌즈로 네. 며칠간 거의 한 달 가까이 잠입 취재 끝에 잡은 아주 값진 사진이었죠. 그리고 뭐 백담사 당시에 응거 중인 모습입니다. 시기적으로 한번 보면 98년부터 95년 사이를 한번 볼게요. 이분이 말씀하신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본 사진들은 이제 88년에서 1990년 백담사에서 사이죠. 응거한 사이니까 이분이 이제 이순자한테 연락했던 시기는 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2차 시기죠. 그거는 이제 93년이니까. 네. 그리고 네. 네. 아마 요 때인 것 같아요. 요 전에. 예, 요거는 이제 95년 이제 12월 3일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결국 구속이 되죠. 네. 전두환 씨가 구속이 2번 되진 않습니다. 한 번 됩니다. 네. 전두환 씨가 12월 3일 구속이 되고 그 일주일 뒤인 8일 날 이순자 씨가 이제 백담사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분 저희 제보를 주신 분의 기억은 93년도에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 했고 그 당시 구속됐다 풀려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전두환 씨가 93년도에 구속됐다 풀려나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그렇게 의심이 되는 시기는 있어요. 그렇죠. 몰리고 있던 시기였죠. 왜냐하면 이제 네. 93년도에는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죠. 취임을 하면서 취임. 김영삼이 그 전두환을 그 당시에 조금 그 내부 내막을 좀 아시는 분들은 김영삼이 전두환을 구속시키겠다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공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당연히 전두환 이순자 씨 부부에게도 들어갔었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전두환이 이제 김영삼 취임과 함께 굉장히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 우리한테 아까 얘기했을 때는 전두환이 구속됐다 풀려난 시기를 93년 1월인가 2월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김영삼이 취임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영삼이 취임했던 시기 무렵에 전두환 이순자 씨는 이제 구속에 대한 굉장히 공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결국 김영삼이 이제 93년 5월 달인가요? 6월 달에 이제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제 광주에 대한 진상 규명을 미룹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번 풀려났다가 결국은 다시 95년도에 구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의 기억에 따름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이순자 씨는 지금까지 언론에는 2번 백담사를 간 거로 88년도에 한 번, 95년도에 한 번인데 네. 93년도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난 직후에 또 구속에 대한 공포가 오면서 이순자 씨가 백담사에 가서 이거는 그 누구도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백담사에 갔을 때 이순자 씨하고 통화를 하고 백담사에 가서 이순자 씨를 만난 게 아닌가.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타임라인을 한번 볼게요. 네. 당시 88년부터 95년 사이입니다. 88년 11월 23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전두환, 이순자, 백담사 은거 기간입니다. 1차 은거. 1차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했고요. 저때 이제 뭐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전두환을 대한 구속 얘기들이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기사를 찾아봐도 네. 구속하라는 얘기들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이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속에 대한 공포가 강했던 시기고. 그렇죠. 그리고 5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 담화에서 광주 민주화 의거로 규정하면서도 진상규명은 훗날의 역사에 맡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얘기했던 전두환이 구속됐다가 풀려났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걸 얘기한 게 아닌가. 네. 저희는 그렇게 보여요. 죽다 살은 시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94년 5월에 광주 항쟁 연합 상임위 회장인 정동연 씨가 5.18 피해자들 이분을 비롯한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군 지휘관 35명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1일에 검찰이 5.18 본격 수사를 착수했고요. 95년 7월 18일 검찰이 5.18 관련자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순간 제가 좀 그런 얘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 씨 그 주가 조작 네. 공소시효가 있니 없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가 봐요. 공소권 없음으로. 95년 9월 22일에 드디어 새정치국민회의가 와 민주당이 5.18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6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요. 그리고 95년 12월 3일 정말 빨리 구속됐네요.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 이순자 혼자서 백담사로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우리 제보자가 얘기했었던 93년도에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으로 굉장히 구속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었던 시기. 그렇죠. 그 시기에 이순자 씨가 언론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비밀리에 백담사에 가서 또 불공을 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갔겠죠. 뭐. 그때 당시에 그 신군부 출신들을 되게 계속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실제로 그 이렇게 정성화 씨 같은 경우는 기소 유예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하극상에 의한 뭐 쿠데타다 뭐 이렇게도 발언하고 해서 그런 어떤 전두환을 구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여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네, 제가 저렇게 이제 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할 당시에 그 서울지검제가 출입기자. 그렇군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출두하는 모습. 그러니까 노태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서 보통 사람 노태우 세상의 모든 미움을 제가 다 이렇게 네. 안고 갑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고. 네. 전두환은 이제 그 함양에서 압송이 됐죠.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딱 태우고 가운데에서. 예, 그 차 안에서 이제 그 오줌을 깡통에다 넣고 뭐 이런 이제 수모를 하고 올라오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제 이 제보자는 그 95년 그때 시기가 아니고 9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분의 이제 두 번째 인터뷰네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국은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순자 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순자 씨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했겠죠. 그랬더니 이순자 씨가 그래 지금 내가 좀 있으면 이제 그 백담사로 갈 텐데 연희동으로 오지 말고 백담사로 오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백담사를 찾아갔답니다. 네. 그래서 백담사로 찾아갔을 때 이순자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 당시 분위기를 좀 아까 김영삼이 등장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구속에 대한 공포에 떨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인터뷰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혼자만 오든지 사람 일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네. 저희 신우하고 저하고 그때는 백담사가 완전히 차단이 다 국립공원인데도 다 차단이 됐었어요. 그 이순자 여사 때문에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백담사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2, 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순자 여사랑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역사의 현장에 쓰여 있었네. 그래갖고 뭐 새벽에 뭐 그 5시, 4시인가 5시면은 새벽 뭐 불공 드리고 막 스님들 막 한 10명 정도의 막 수린자 여사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전두환이가 그 수감되지 않도록 막 그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걸 하루에 막 2차례씩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이순자 여사 이제 있는 방에 저는 바로 옆방에서 제가 잤으니까 같이. 네.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제가 거기를 백담사에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제 손을 붙들고 울면서 네. 딱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절대 우리 각하께서 꼭 각하라고 그래요. 네. 각하께서 절대 발포하지 않았다고, 발포 명령 안 했다고. 네. 그 얘기를만 계속 몇 번을 되풀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 손을 붙잡고. 아무튼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해서 각하는 절대 발포 명령하지 않았다 이런. 그래서 예, 그랬겠죠. 예. 저는 이런 정도로만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뭐 이순자 씨가 실제로 전두환 자서전을 이순자 씨가 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뭐 발표 명령 안 했다 이렇게 뭐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보면은 왜 이순자가 그 처음 보는 사람 손을 붙잡고 절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순자 씨가 그 불공을 드렸고 불공을 드린 내용이 각하가 구속 수감되지 않도록 기도를 그러니까요.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속되기 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5년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93년도가 맞고요. 그러네요. 95년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두환 구속 때는 그런 분위기 소문들이 이제 쫙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발 이제 구속되지 않도록 그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게 그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발포 절대 명령은? 각하는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93년도에는 언론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보도가 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이순자 씨는 백담사에 있었고 이 제보자가 그 시기에 백담사를 찾아가. 굉장히 그래서 이건 귀중한 신문이에요. 그러네요. 아니, 저는 이제 약간 제보자분이 95년도를 93년도를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좀 시기적으로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이제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이 이제 보살고모 얘기입니다. 오늘 그 썸네일에 나왔던 보살고모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보살고모. 이것도 사실은 거의 그 언론에 처음으로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 보살고모 얘기를 한번 먼저 전두환 들려주시죠. 비자금 하면은 계속 이 전두환 씨 뭐 동생인 정경환 씨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처남 뭐 이창석 씨 얘기만 나왔지 네. 이 보살고모 얘기는 처음이에요. 자, 보살고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때 당시에 아무도 그 안에 그 출입 금지였는데 네. 그때는 윤상현이가 사위였으니까 윤상현 뭐 아들들 뭐 사위들 잠깐씩 들어왔다 가고 잠깐씩 들어왔다 가고 이런 정도로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오래 같이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두환이 여동생이 있어요. 전두환 여동생이요. 예. 여동생. 근데 아무튼 이름을 고모라고 불렀고 보살고모라고도 했고 그분 아주 그냥 불십이 굉장히 대단했었어요. 네. 저기 압구정동 미소아파트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이순자 씨가 그 고모한테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모가 이 파워가 굉장히 크시더라고. 이순자 씨보다 더 나이가 많았나요? 그 고모란 분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누난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많이 지니까 전두환하고 이순자가.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 고모라고 아무튼 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때 여동생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누난지 네. 여동생이라도 저기 이순자 씨보다 나이가 뭐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워낙 전두환 씨하고 터울이 많이 지니까 이순자 씨. 예.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아주 그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순자 씨가 그분한테는 한 수 아래여서 네. 저를 이제 그 전에도 뭐 이순자 하면 빨간 바지 유명하다 보통 말빨이 아니다 했는데 거기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 보였어요. 네. 전두환의 누난지 동생인지 여자 누난지 처음에는 이제 여동생이라고 이분은 여동생인지?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 누나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자신을 못하셨는데 어쨌든 여자 형제. 어쨌든 그 전우원 씨 인터뷰에서는 이순자 씨는 거의 뭐 그 집안의 거의 독재자였잖아요. 독재자였죠. 그래서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백담사에는 이순자 씨도 쩔쩔 매는 고모 보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살 고모가. 그러니까 고모 보살은 전두환의 여자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 형제, 여동생일 수도 있고 그 누나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순자 씨보다는 좀 나이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에 살았다. 이게 이제 서울에 단서가 될 살았구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전두환 형제들을 한번 저희가 좀 검색을 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 정도 10남매가 있어요. 10남매가. 네. 부친이 전상우, 모친이 김전문 이렇게 돼 있고요. 전문인데 전문으로 살았네. 그다음에 제일 맏형이 15년생. 15년생이고 전열환이라는 사람. 요절했네요. 이게 요절입니다. 둘째 형 전규권 역시 요절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누나가 전홍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남자 이름 비슷한데 저분은 여자분이죠. 누나로 되어 있습니다. 1918년생. 네. 참고로 이순자 씨는 1939년생이죠. 네. 그러니까 8살 전홍열 차이입니다. 씨도 나이가 많죠. 네. 이순자 씨보다는. 그리고 전명렬 씨 넷째 누나 또 있습니다. 다섯째 전선학 씨 25년생. 그리고 전기환 바로 위에 형입니다. 29년 출생한 이분이 이제 2019년에 사망한 걸로 이제 기록에 나와 저분 있어요. 뭐 남자니까. 네. 그리고 전두환 31년생 2021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이 바로 밑에 여동생 35년생 35년생. 전점학 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분 9번째가 전석환 씨 37년생 요분 요절했고요. 정경환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경환입니다. 2021년에 역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명의 여자 형제가 있죠. 전홍렬, 전명렬, 전선학, 전점하. 네. 그리고 이순자 씨는 이제 1939년생이니까 39년생이니까 다들 이순자 씨보다는 나이가 많죠. 다 그러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4명 다 그 고모보살이 될 수도 후보에 있습니다. 있죠. 노란색으로 표기된 요 4명이 고모보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3년도니까 93년도에 전홍렬 씨 같은 경우는 좀 그다음 어렸죠. 70세 80. 거의 75 네. 나이가 80 가까이. 80 가까이 됐고 전명렬 씨의 경우도 뭐 70세 71. 전성학 씨도 전성학 아니면 전점학 둘 중에 하나일 것 둘 같은데. 중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전점학 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기사를 좀 찾았었는데 전두환 씨 여동생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대구에 사는. 대구에 삽니다. 그렇군요. 전점학 씨, 전점학 씨가 대구에서 살고 있더라. 근데 93년에는 서울 살다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대구 갔을 이제 여기 수도 전점학 있어요. 씨는 기사에 보니까 40년간 또 대구에서 살았다 이렇게 아 돼 그렇군요. 있어요. 그러면 아니겠군요. 네, 근데 뭐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뭐 잠시 살리니까 또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미성 아파트하고 뭐 이렇게 대구 양쪽에 아파트를 두고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백담사라는 곳은 강원도 인제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 근처에 있는 뭐 사찰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점학 씨는 조금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명렬 씨가 있어요. 명렬 씨가 90년에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 네. 명렬 씨 관련된 기사가 90년에 전두환 씨 누나가 가스에 중독됐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합천 동대산에 있는 암자에서 철야 불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렬 씨도 좀 가능성은 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글쎄요 가스 중독에 대해서 언어 장애와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얘기하는데 저 당시에 저렇게 그 가스 중독하게 되면 저 후유증이 꽤 오래 가거든요. 네. 그 저게 지금 90년도 기사잖아요. 그렇죠. 3년 뒤인데. 네, 3년 뒤에 저런 가스 후유증을 딛고 저렇게 그 카리스마를 뿜뿜 뽐내실 수 있었을까? 네, 이건 조금 뭐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불공을 들였다, 암자에 있었다 이런 거 하면은 보통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성 이제 신도를 보통 보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누나 네 명- 명렬 씨도 좀 가능성이 있다. 4명 다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4명 다. 4명 다 보살 고모로서 가능성은 다 있었고. 명렬 씨 지금 이제 이 표로 가계도에서 보면 이 넷째 명렬 씨가 이제 가스 중독 사고를 90년대 당했고요. 그러면 3살 어린 선학 씨가 네. 고모 보살일 수도 있다. 네. 그죠? 선학 씨 얘기는 없어요, 저 어디에도. 손학 씨 얘기는 없어요. 네. 없고 그리고 전두환 비자금 하게 되면은 여기 오늘 저 슬라이드 준비가 안 됐는지 안 됐나요? 근데 항상 그 형제들 남자 형제들만 사실은 조명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여자 형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서 조명을 안 했는데 네.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이 보살 고모라고 하는 분이 사실상 비자금도 상당히 관리를 상당히 도맡았고 아주 그 전씨 집안에서는 거의 왕언니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빨간 바지 이순자 씨도 뭐 그 앞에서 쩔쩔맸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이도 좀 있고 그 일단 이순자 씨보다도 나이가 뭐 조금 많을 정도가 아니고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점학 씨보다는 저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선학 씨라고 좀 선학 씨. 보이는데요. 홍렬 씨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래서 선학 씨 정도가 근데 이제 저분 가장 기억에 유력한데. 처음에는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여동생이라고 했으면 전점학 씨 하나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누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31년생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그죠? 5년 정도, 4, 5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뭐 노인들이고 그러니까 네. 그냥 얼핏 비슷하다고 볼 만한 사람은 선학 씨나 점학 씨가 아닌가. 근데 점학 씨가 조금 가능성 좀 낮고 선학 씨가 이명렬 씨는 어쨌든 전두환 비자금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여자 형제에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관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약간의 힌트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우원 씨에서도 경호원 얘기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전우원 씨가 경호원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이 이제 백담사를 찾아간 거는 이제 시댁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좀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 이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경호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한번 같이 인터뷰를 보시죠. 이제 아무튼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보고 하고 나서 저희 집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강남에 뭐 빌딩도 뭐 하나 있고 뭐 집이 좀 있었 뭐 여러 가지 좀 부동산이 있고 그런데 경매 위기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아, 경매하는 일을 하셨다고요? 아니요 경매를 당할 저희가 경매를 당할 사실 위기에 위기에 있었다. 저희 시댁이 자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예.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네. 좀 저희가 그 돈을 좀 잠시라도 어떻게 좀 부동산이니까 좀 부동산을 그러니까 경매가 되지 않게 좀 이렇게 놔줄 수 있으면 그 돈을 좀 이제 좀 이용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그런 거로만 했고 나머지 일은 이제 저희 신우하고 저희 신랑이
한 거예요. 저희가 아는 그 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그런데, 저희 신랑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신랑한테 이제 전화가 연락이 오면은 신랑이 연희동 집으로 이제 가고 그랬었어요. 아하. 이제 뭐 얘기를 했겠죠. 좀 뭐 아무튼 그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좀 자금 이용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예.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답사 같아요. 경호원이 저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네. 경원이 등장합니다. 경호원이 등장하죠. 경호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전두환 비자금을 자금 관리했던 거니까 경호원은 단순히 이렇게 신체만 경호했었던 게 아니고 신변 안전만 신경 썼던 게 아니고 돈까지 관리를. 네, 돈까지 관리를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 경비원 얘기는 우리 전우원 씨 씨도. 얘기에서도 등장을 한 바가 있죠. 네, 전원 씨 인터뷰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네. 아, 이것도 조금 준비를 좀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우원 씨를 자꾸 약쟁이로 좀 몰고 전우원 씨가 했던 얘기들은 전부 다 환각 상태에서 한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뭐 조중동을 비롯한 뭐 이런 경제지나 이런 쪽에서는 다 뭐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으려고 지금 애써 그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우원 씨 얘기는 우리가 뒤에 지금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다 뭔가 지금 하나씩 둘씩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조각들이 그렇죠. 퍼즐이 그러니까요. 맞아져요. 네. 그 비자금 관리를 이제 이순자 씨가 했다는 건데 지금 이분 외에도 저희 쪽에 제보 들어오는 분들이 다 이순자 씨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권지영 기자가 갔습니다만은 그 치과 의사 이름도 정확히 기억을 했고 네.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순자 씨는 그 치과 의사 40년 단골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죠. 네, 그리고 이순자 씨가 굉장히 선생님이 신뢰하셨다고라고 했을 때, 그렇지. 이렇게 시인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경비원 조각이 맞아지는 겁니다. 이분도 자기가 자금 융통을 부탁을 했는데 그 실무적인 역할을 경비원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경호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호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인데 전두환 씨가 이 경호원들도 상당히 막강한 이 자금력을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돈을 주고 회사를 차리겠다라는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미 네. 비자금을 갖고 있는 유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 비자금을 갖고 있는 누가 박상아 씨가 아니면 전재국 씨가? 박상아 씨가입니다. 아, 박상아 왜냐면 씨. 네. 저희 친할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 밑에 네. 그 경호관분들이 많으셨어요. 경호원이요. 근데 돈을 어떻게 은닉을 했냐면 네. 경호원분들에게 버금의 돈을 줘서 네. 회사를 설립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비상장 네.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요. 비상장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고. 네. 그 회사의 네. 지분의 소유를 네. 저와 저의 형으로 다 갖게끔 하였습니다. 아, 그 비상장 회사의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은 네. 이 돈이 어디서 났지 하면은 음. 전두환 씨의 그 비자금의 출처로는 바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저에게 더 돈이 시작해서 경호관님한테서 딱 끝나니까요. 네. 근데 그 돈이 그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을 그 전부를 아버님께서 박상아 씨 경호원들에게 돈을 주고 회사를 차리게 한 다음 그 회사의 지분은 자기 자식들과 손자가 갖도록 했다. 근데 이제 이 전우원 씨가 이 경호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경호관이라고 표현하죠. 했죠. 이런 걸 보면 뭐 사설 경호원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공무원, 공직에 있는 이 경호관들을 통해서
비자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경호원이 한 수십 명이 이렇게 항상 옆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설 경호원을 써야 될 필요성은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경호관, 그 자신의 집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자금 관리를 했었던 이 경호관들에 대한 이번에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거든요. 네, 뭐 같이 한번. 이 제보자의 경호원, 이분도 경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계속 들어보시죠. 근데 왜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무슨 하찮은 경호원을 이렇게 보내나. 안 되, 일이 안 할래나 보다.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성이, 어제 거기 방송에서 성을 얘기하는데, 이씨였던 것 같아요. 그 경호원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근데 이렇게 명함이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 전화번호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때 이제 보좌관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좌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호처 1보좌관, 2보좌관 이런 숫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함에. 그러니까 아니 그분을 부릴 때 그러니까 명함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명함은 이제 저희 애 아빠가 신랑이 관리를 했으니까 저는 슬쩍 한 번 본 정도가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이 뭐 수십 명 무슨 이렇게 뭐 순서가 있나 이럴 정도로 아무튼 그러니까 만약에 2부 1보좌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뭐가 그런 호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네, 뭐 숫자로 뭔가 자기 호칭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아무튼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희 그 여기 시댁의 용산에 답사도 와가지고 뭐 이제 뭐 그 규모 같은 것도 보고 뭐 자세히 얘기도 듣고 그런데 아무튼 뭐 이제 저야 뭐 이제 차나 좀 드리고 이제 신랑이랑 신우랑 얘기하게 그냥 저는 빠지고 이제 그랬지만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이제 자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우리 애들 아빠가 이제 뭐 저 세상 사람이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기 하지만 아무튼 거기에 그때 당시죠. 93년도 수조가 넘는 어떤 검은 그 자금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참 뭐 추진도 하고 뭐 전두환이가 이때쯤에요. 3월 뭐 10며칠이 생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랑 생일 파티에도 뭐 초대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전두환 아니 이순자가 그래갖고 뭐 같이 뭐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뭘로 했는데 우리 신랑이 좀 사람이 좀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자주 그렇게 해서 보좌관들이 자주 저희 집에도 오고 어떻게 해서 금방 뭐 잘 될 것처럼 하다가 결국 경호처라고 얘기를 하네요. 경호처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보좌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이 호칭을 이제 숫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경호 인력들이 좀 제법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뭐 경호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했다는 거고. 대통령 경호처가 붙은 경호처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이제 구체적인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월달 정도에 이제 전두환인지 이순자인지 조금 그거는 좀 지금은 불명확한데 나중에 이순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순자라고 얘기했죠. 어쨌든 생일 그 파티가 있어서 남편이 초대를 받아서 연희동에 가기도 했었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 3월에 이순자나 전두환 둘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이면 이분의 기억이 또 한 번 비교적 정확하다는 걸 이제
확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 전두환 생일은 1월이에요. 음. 그런데 이순자 생일은 3월이었습니다. 네. 네. 3월 24일. 네. 국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실 뭐 무슨 자료를 보고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쵸. 아침에 이게 좀 저희 방송을 보고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생각한 건데 정확하게 3월 뭐 며칠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생일을. 월 그렇죠? 같은 거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참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본인도 자기가 그 세논이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세논이 보면 자기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한다는데. 네. 다른 사건하고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면 그렇죠. 대부분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저분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연관되어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아무튼 이순자 생일이 3월이라는 것도 저분이 거의 정확하게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퇴임 대통령들 방어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니까 네. 1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경호 인력은 경찰 정도, 경찰관은 뭐 한 27명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호 인력은 한 100명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이제 좀 작년에 비로소 2021년 8월에서야 비로소 축소가 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당시에 120명의 인력을 뭐 방호 인력을 다 뭐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95년 기사인데 이때 보니까 전두환 경호 인력이 이때부터 한 20명, 30명 정도로 줄었다 그래요. 그 전에는 이거보다는 또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얘기한 건 93년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꽤 많았던 시기에 이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한 분이 이제 비자금 관리를 위해서 이분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죠. 네. 저는 되게 간이 크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네. 경호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또 비자금 관리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사설 경호원을 또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간이 참 크네요. 간이 좀 크죠. 네. 네. 아, 이 사람들 경호원들은 지금 뭐 입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그 이분이 이순자에게 부탁을 한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자기 시댁의 좀 빌딩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좀 돈을 좀 융통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좀 비자금들 이렇게 그 뭐 묻어둘 곳이 이제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보좌관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네. 네, 이유가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유가 재밌다기보다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 네,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 매번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담당이, 저희 집 담당은 지금 보면은, 예. 저희 집 담당은 그 네. 경호관이, 그러니까 경호관이라고 했던가, 그때 보좌관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예. 예, 경호처실에서 나왔다고 아무튼 한 거 같았어요. 네. 그 담당이 딱 있었어요. 네. 이 경호처관인가 뭐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튼 계속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결론은 이제 저희 집에 그거를 투자를 안 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못 해준다고. 그래서 이유는 액수가 너무 적대. 저희가 필요한 액수가. 이유가 액수가 너무 적다. 그때 액수가 한 어느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뭐 그때는 부동산 가치도 네. 그렇게 뭐 높지 않았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꽤 컸던 액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한 93년도 한 50억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90년대도 50억이면 웬만한 빌딩 하실 텐데. 그때는 빌딩이 그 가격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강남에 그때는 영동백화점이었는데 영동백화점 옆에 그 학동로죠. 네. 거기 바로 옆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이 11억밖에 안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50억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 이제
한 100여 평 되는 주택, 빌딩, 그다음에 다른 것도 이렇게 몇 개 있는 부동산 이런 게 이제 공동담보로 그때 대출이 있어서 무너지면 세 개가 다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가 좀 필요했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액수가 적어서 네. 여기에다가는 좀 이 자금을 쓰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 비자금을 쓸 게 네. 저희한테는 너무 덩어리가 작았던 거예요. 야, 50억은 지금도 큰 돈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이제 50억 클럽 얘기하잖아요. 네, 50억 그럼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50억이 적다고 많다고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투자를 안 한 이유가 네. 아유 50억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이 너무 많아서 50억을 묻어두기엔 50억짜리 건물에 묻어두기에는 우리 돈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전두환 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자기 비자금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덩어리가 그 작은 데서 괜히 이제 이게 전두환 비자금 이게 그 탈로가 나면 이게 이제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를 부여해야 되고 액수가 클수록 그 수혜를 받는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입이 무거워지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50억이라고 한 건 뭐 작은 의미도 있긴 하지만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액수가 좀 너무 작다. 이제 그런 아마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 단위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면 저분 그렇죠. 말대로 수조 원의 비자금을 검은 자금을 갖고 네. 있는 입장에서는 50억은 네.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네, 500억 정도 가지고는 자금을 50억 정도. 50억 정도. 50억 정도는 너무 작다. 네. 최소한 뭐 100억 단 이상은 1000억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믿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박는 거는 뭐 50억 정도는 괜찮죠. 네. 어디 밖으로 안 새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하고 이제 그 거래를 트는 건데 괜히 여기 50억 놓다가 괜히 소문만 퍼져. 예. 그런 걸 아마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도대체 그 비자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또 경호원을 보내서 네. 알아봤는데 또 경호원이 그걸 알면 사실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국가 공무원이면. 네. 근데 거기서 돈 심부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50억은 너무 작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요즘 길 가다가도 이렇게 좋은 건물들 보면 저기 혹시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고. 빌딩 네. 요즘 한 100억씩 하죠. 네. 서울 시내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전두환 비자금이 곳곳에 혹시 흩어져 거기에 있다면, 묻혀 있는 게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막 하면서 가고 그러네요. 네. 네. 야, 그 당시에 하여튼 뭐 각종 그 사업, 네, 각종 그 돈을 묻어둘 곳을 열심히 그러니까요. 찾으면서 네. 자기는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했던 사람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추적을 그래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뭐 중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민 검찰은 시민 검찰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계속 기다립니다. 오늘도 뭐 댓글에 보니까 뭐 전점학 씨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고 그러는데 저희 제보 홈페이지 제보란에 제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모 보살에 대한 얘기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대단했는지 이제 네. 불교잖아요. 불교 쪽이잖아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부분들 고모보살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네. 요거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의 이제 그 구체적인 비자금을 이제 묻어둔 것으로 의심되는 이제 부동산을 찾아 나설 텐데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오늘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고모보살하고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고모를 따라갔더니 어마어마한 절터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사찰을 지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저희한테 장소를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실제로 절이 있었고요. 그 절이 건립된 시기가 이분이 그 절을 방문했던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창건한 시기라고 하죠. 절의 창건 시기가.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할 텐데 아무튼 이분은 이 고모보살하고의 이제 인연을 통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뭔가 종교계를 통해서 또 비자금을 관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자, 다음 그 제보자의 다음 인터뷰 또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순자 씨가 아무튼 불신에 굉장히 저기를 많이 관여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저기 전두환이 그 누나인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그 불자 고모가 그 굉장히 아주 뭐 거의 보살님 이렇게 할 정도 그때 당시에 그랬고 거기에 뭐 백담사에 뭐 그 스님들이 막 정말 고개를 90도 이하로 다 구부리고 길하면 길 정도로 막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다들 호칭은 거기서도 여전히 고모보살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다 그냥 고모보살로 보살 고모든지 뭐 보살 고모든지 고모보살이든지 그렇게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 왜냐면 그때 그 이제 전두환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위태로 올 때 아무튼 이순자 씨와 그 고모가 모든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근데 이순자 씨보다 그 고모의 위력이 그때는 더 셌어요. 그랬으면은 그리고 이분은 또 불심이 많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거를 돈을 이런 큰 절을 지어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전두환 씨가 매스컴으로 갔을 때 전두환 씨가 이제 그 김장환 목사하고 접촉을 하길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얘네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돈 숨기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는 각 종교계로 김장환이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걸 하는 거고 이 불교계는 또 다른 또 불교로 해서 이렇게 모르겠어 제가 이제 그 천주교는 모르지만 불교계하고 이쪽 기독교계는 김장환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잠식시키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느낌이 하고 오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이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절터 그 고모보살이 그 절을 창건하려고 했었던 절터를 같이 갔었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위치도 정확히 얘기했고 확인됐습니다. 그 절은 추가로 취재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불교계와 기독교 특히 뭐 김장한 목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했던 것은 뭐 이분이 뭐 확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추정이라고 했죠. 그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김장한 목사 또 괜히 또 발끈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이 아니면 해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전우환 씨는 김장한 목사를 잘 모른다고 했지만 저도 전우환 씨 등장하자마자 김장한 목사를 아는지 빨리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우환 씨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분도 비슷한 이제 추측을 할 정도로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사실 많이 아시다시피 그 전두환 씨와 김장한 목사는 굉장히 가까웠죠. 친구였어, 친구. 친구죠. 네, 근데 그리고 굉장히 오랜 친구였죠. 네, 12.12 40년 되던 해 아침에 오찬을 샥스핀으로 같이 할 정도로 친했는데 두 사이가 얼마나 각별하냐면요. 그 80년에 광주 기독병원 원목이었던 헌틀리 목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헌틀리 목사 회고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당시에 전두환 김장한 목사가 광주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굉장히 막 다치고 막 이런 사람들 병원에서 이렇게 돌봐주면서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를 김장한 목사한테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참상을 알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의 또 자서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기가 광주에 80년에 가서 거기 동태를 살폈는데
전두환의 요청을 받아서 제가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광주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동태를 살핀 게 아니라 김장한 목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태를 살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행적들을 보더라도 김장한 목사가 아니고 전두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아, 전두환에게 죄송합니다. 네. 전두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김장한 목사가 광주의 동태를 살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깝고 네,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장한 목사의 책이 있어요.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도 각종 그 대통령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전두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백담사에 있을 때도 계속 예배를 같이 드렸었고 여기 보면은 백담사에서 예배를 한다? 절에서 예수님을 찾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군목과 함께 광주 현장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의 요청에 따라서 내려갔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두환에게도 김장한 목사가 든든한 게 믿을 백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끝까지도 김장한 목사는 왜 전두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냐라고 말을 할 때 전두환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계속 댔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의심이 사실 가는 거죠.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 12.12 군사반란 40년 되는 해에 2019년입니다. 네. 12월 13일 기사인데 여기 보니까 12.12 주역들과 샥스핀 네. 고급으로 요리를 같이 먹으면서 전두환의 바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바로 김장환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때도 호칭을 각하라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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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그 오찬을 하는 자리에 김장한 목사가 참석을 한 게 좀 의외의 의외이네요. 인물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광주에 갔다는 게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고 굉장히 절친했고 그렇죠. 비밀을 그러네요. 같이 지키는 사이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그 고급 요리를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어떤 감추고 싶은 비밀을 같이 아는 그렇죠.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당시에 또 뭐 우리 추억의 임한솔 네. 정의당 부대표였나요? 네, 네. 이분이 당시에 이 부분을 찍어서 공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정의당은 이미 탈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또 백담사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뭐 온 우주의 기운을 네. 다 그 동원해서 구속의 위기를 이제 모면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리고 고모보살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 종교계를 통해서 뭔가 돈 세탁을 하고 비자금 은닉해 두려고 하는 중심에 항상 이 고모보살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아까 50억을 좀 그 자금을 융통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그 불발이 됐는데 네. 그 뒤로도 이제 이순자 씨하고는 이제 그 뒤로 관계는 끊겼지만 이 고모보살하고는 계속 관계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까 갔었던 절터도 방문을 하게 됐던 거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처음에는 2명이 왔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저희 집에 올 때는 그랬다가 그냥 그 사람은 이제 경호원이지 뭔지 모르겠죠. 2명이 왔다가 나중에 계속 한 사람만 이렇게 왔었죠. 그렇구나. 그리고 어쨌든 한 부동산에 이제 돈을 넣기로 했던 계획이 철회가 되고 난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안 온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순자 씨하고 관계도 이제 그걸로 이제 끊어진 건가요? 끊어졌죠. 제가 서울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섭섭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미성 아파트 그 부살 이모는 네. 그 뒤에도 제가 몇 번은 봤었어요. 아, 왜냐면 제가 압구정동에서 좀 예, 한정식 집을 쭉 어떻게 했었거든요. 그 뒤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 95년도 정도 했었는데 5, 6년도 정도에 네. 네. 그랬는데 거기 이제 미성 아파트에 저희 이제 우리 아들 그 조우련 스포츠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에 이제 가서 이제 식당도 하면서 거기 이제 미성 아파트 쪽에 거기 건너편이 조우련
그 수영장, 네. 스포츠 연습실이 그걸 해서 예. 거기를 이제 가면서 가끔 이제 보기도 했고 예. 또 제가 그 한정식집 할 때 예. 저희 식당에도 가끔 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예. 그랬군요. 예. 그럼 그분은 지금 뭐 살아 있을까요? 고모부사는 그들은 그건 잘 모르시겠구나. 그러니까. 예, 그 장면 모르죠. 음.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추정컨대 네. 그 사람들이 돈을 아무튼 그때 어디에다가 아무튼 안전한 데다가 묻으려고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집은 액수가 너무 적어서 뭐 하나를 그러니까 헐기에는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랬군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는 그 미성 아파트 그 보살 고모가 네.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어허.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모든 주체는 그 보살 고모가 했어요. 그랬구나. 예. 왜냐면 그때 딸 아들들 거기 그 백담사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이 시간들 다 다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사차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거기 이 여사가 거기에 있고 이제 하니까 인사차 오고 뭐 사위들도 오고 그때가 윤상현이 예. 그래서 저는 윤상현이 옛날 보좌관은 저하고는 지금도 연락해요. 윤상현 이름을 또 이렇게 다시 보네요. 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윤석열. 지금 보면은 이제 95년도 6년도까지 그 고모보사라고 관계가 유지됐다고 했고요. 95년도 6년도면 이제 전두환이 구속된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되고 난 뒤에 굉장히 이 전시 일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모든 그 살림 사이의 주체는 이 고모보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순자 씨보다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 고모보살입니다. 그렇죠. 보살고모. 네. 이 보살고모가 지금까지 전혀 우리가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전두환 씨 형제만 관심을 가졌는데 남자 형제만. 네. 여자 형제 그 중에서도 이 보살고모라고 하는 사람 과연 누군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제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순자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네. 아까 이제 처음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죠? 네. 네,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순자 씨하고 첫 인연은 이제 국립무용소로서 네. 이제 맺어진 건데, 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순자 씨가 이분을 이렇게 믿고 백담사까지 오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아, 원래 이 여사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이 여사 아는 게도 쉽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참 어떻게 예. 제가 이제 국립무용단에 있었잖아요. 어디요? 국립무용단. 예. 국립무용단에 있어가지고 예. 제가 청와대 공연 팀에 항상 이렇게 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때는 이제 청와대 경호팀, 이제 청와대 공연팀이라고 하면 예.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예, 뭐 6명 정도. 청와대 공연팀이라고 이러면 이제 청와대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가서 예, 국빈 만찬. 국빈 그때 만찬. 예. 예, 국빈 때만 이제 들어가서 공연을 하는 거죠. 공연을 해주는 거죠. 저기. 그렇구나. 쌤이 대단하신 분이었네. 나는 잘 몰랐네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정말 청와대를 자주 다녔죠. 예. 그래서 또 모르겠어요. 이순자 씨가 이런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더 눈여겨 봤는지 모르는데 예. 특히 저한테 좀 눈인사를 잘 해줬어요. 예. 그랬는데 아무튼 저를 그냥 좀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돼서 예. 전화를 하니까 바로 알아보시고 그래서 그런 백담사로 들어와라. 근데 백담사가 그래서
저도 그때 백담사에서 그 이순자 여사의 존재 가치 그런 거를 처음 느꼈던 게 깜짝 놀랐죠. 예. 완전 차단되고 아무도 출입 금지고 예, 예. 완전한 개인 사찰처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기자들, 이순자 여사 기자들도 없어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 못 들어가- 보니까 좀 멀리서 망원 렌즈를 놓고 그 이순자 여사 하나 어떻게 좀 아니 찍어보려고 막 백담사 그랬었어요. 입구 자체를 패스 네, 저 멀리 그 입구 그때 당시에는 예, 그 들어가는 공원 입구 있잖아요. 예, 예. 그 입구 자체에 아예 사람을 발을 아. 안 들여 보냈다고요. 네. 그런데 거기 이제 잠이 거기서 이제 그 무전기로 허락을 받고야만 들어갈 수 들어가죠. 있었어요. 예,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그때 그 기자 한 명이 그 잠입을 해가지고 백담사에 아, 예. 그래서 저 손주 그 업고 있는 그 사진을 겨울에 흰 내리는. 눈이 엄청 네, 그래서 손주 업고 있는 그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게 그때 한국 기자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예, 그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어떻게 그 기자가 힘들게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잠입을 하면서 예. 사진으로 찾. 그러니까 그럴 정도였는데 그런 예, 그 무전기로 완전 백담사 입구 공원 자체를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 삼엄한 경계를 했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이순자 여사를 만날 정도면 엄청나게 그 당시 같이 이순자 자고, 씨가 같이 자고. 이순자 씨가 신임을 했나 봐요, 우리 선생님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그냥 그러니 했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같이 새벽 불공 끝나고 나면 전복죽 같이 먹고 그랬죠. 그 기자는 지금 같으면 건조물 침입으로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88년하고 90년도 1차 은거 시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화 인터뷰할 때는 지금 이분 보면 이제 93년도라고 하시니까 저때 이순자 씨가 이제 손주를 안고 있었던 그 사진을 찍었던 시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순자 씨를 가서 만나봤던 시기는. 자, 그리고 그 경운에 대한 얘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경호원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이다. 네. 이런까지도 좀 얘기를 했죠. 나이가 조금 됐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비자금의 단서를 그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생존에 있는지 여부. 생존에 있다고 생각되면 찾아야죠. 그렇죠. 그 사람은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 기억에 그 당시 자기 집을 자주 찾아왔었던 경호원은 분명히 지금 살아 있을 것이다. 경호원 정도면요, 그 나이대가 30대 아니면 40대 이 정도 그 아니겠습니까? 정도였었죠. 그 정도면은 90년대 같으면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면은 60, 70대 정도.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이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당시 보도했으면 이게 그 정상적인 그 검찰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는 구조라고 얘기한다면 벌써 가서 찾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게 윤석열 그때 후보 당시에 정치 빼고는 정치는 잘했지 않냐, 그죠? 정치는 잘했지 않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 대장동 어디 백현동 뭐 성남 FC 맨 이런데 그 경기도청에서 지금 검찰 인력 수십 명 100여 명 가까운 인력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비자금을 찾아야죠 비자금. 네. 국민들이 전두환 비자금을 만약 윤석열이 찾아내면 환호를 할 겁니다. 물론 지금 그 한 방으로 지금 해소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업보를 많이 쌓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이분의 제보자분의 기억에 있는 경호원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빈 만찬 나중에 주요 행사 때가 불려가고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좀 가까워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니요, 따로 격려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 정도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누구 항상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연만 하고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경호원들은 이제
뭐 경호원들하고는 뭐 많이 알죠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희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러면 이제 거기 출입증 청와대 출입증이 있고 뭐 그랬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찾아왔던 경우는 그 청와대 출입할 때 봤던 경우는 아니죠? 전혀 그런 데서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저희 신랑이 제가 5살 차이였거든요. 예. 근데 저희 신랑 거의 또래보다 1~2살 많든지 그 비슷한 또래 같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뭐 많아야 한 2~3살 많든지 거의 비슷한 또래였으니까 지금 제가 어제 그거 방송 보고 나서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뭐 지금도 그 사람은 살아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기 아저씨 그 신랑분이 몇 년생인데요? 그래서 57년생이요. 57년생. 그럼 한 5, 6이나 5년생 정도. 예. 그러면 지금 당연히 살아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저기로 그 후광으로 살고 있겠구나. 당연히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주변 측근들한테는 넉넉하게 썼다고 하니까 인심을. 예, 그거는 굉장히 저도 이제 그때 들은 건데 아무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살 수 있는 그렇죠. 예, 힘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이대가 이제 대충 남편하고 뭐 비슷한 55년생 정도니까 지금 한 이제 70 정도? 일은 좀 안 돼. 네. 일은 좀 안 되는 거죠? 일은 좀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기억이 생생하고 오히려 뭐 그 정도면 지금 한 70대 70 전후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 촛불 행동 그 집회에 가 보면은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저한테도 자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분들이 활동력이 꽤 괜찮아요. 57년이면 뭐 60대 중반 60대 정도. 그럼요. 중후반 정도. 자, 기억이 어쨌든, 생생하실 분들입니다. 네, 어쨌든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이 굉장히 귀중한 증언이잖아요. 예, 그래서 경호원이 거의 뭐 이모 씨라고 이름도 특정을 했고 나이도 이런 정도 특정을 했는데 그 당시 그 국가 공무원으로 이제 그 경호업무를 담당했던 인원은 한 20여 명 정도로 압축되죠. 그래서 충분히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전우원 씨도 그 경호원 이름으로 또 그 비상장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충분히 이 정도면 예, 가서 뭐 쓸데없이 저 경기도청에서 그 서주 좀 뒤적이지 말고 이런 수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국민을 위한 검찰, 시민을 위한 검찰이 되는 건데. 네. 자, 시민들의 그 마음을 얻는 것보다 권력자들의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 새삼 또 떠오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93년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자금 총 규모에 대해서 네. 경호원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죠? 경호원들이 더 놀라운 것은 그 국가 공무원들이 그렇죠. 전두환의 비자금 규모를 이때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를 쓴 겁니까? 그 다음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어쨌든 청와대 무용단으로 나오면서 그 연락처를 어떻게 받아서 나오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이 됐겠죠. 아니 그때는 전화번호를 받은 게 받아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저는 이제 공무원이었으니까요 그때. 국립극장에 있는 국립무용단에 있었으니까 그 국립무용단원 중에서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착출해서 들어가면서 공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의 매번 차출이 됐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네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그 신우가 빨리 전두환의 이순잔에 어떻게 연락처 좀 빨리 막 찾아내. 이제 가족 이렇게 회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수소문을 했죠. 네. 이제 다 살아야 된다는 생각, 이것만 고비만 넘어가면 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금방 찾아줬어요. 그래갖고 아. 연락을 하니까 바로 연락이 돼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겠네, 이거. 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예, 그렇죠. 예. 뭐 tele폰은 있었지만 예. 그때는 카폰이 이제 그 드물게 예. 있을 때 시작이 초기였으니까 그렇죠. 예, 예. 연희동 집으로 전화를. 네, 그래서 연희동 집으로 처음 전화했을 때 그래도 알아보고 반갑게 좀 맞아줬던. 어떤 네, 말? 네, 그래가지고 백담 사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연희동에서 이제 막 백삼사로 막 옮겨가려고 했던 그 시점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던 모양이군요. 예, 예. 예. 아, 그럼 지금도 당연히 이순자에서는 이제 보면 얼굴 보면 아시겠네요, 우리 선생님은. 기억을 제가 이제 백담사에서 그때 그 얘기 하면은 예. 분명히 기억은 하겠죠. 예, 예. 예. 그렇구나. 왜냐면 거기서 뭐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는 외부인으로서는 저 하나였는데 거기 네.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스님들밖에 거기 있는 스님들하고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기억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저를 좀 이뻐라 좀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돈은 안 받았습니다. 저는 1원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예. 아,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너무 작아서 예. 돈을 묻기가 그랬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왔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몇 조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몇 조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93년도에 그 경호관이.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뭐 몇백억, 몇천억 그 비자금 규모가 그 정도로만 지금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몇 조라 그래버리면 그렇죠. 예. 네 이건 이거 뭐 뭐 평생을 써도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그 손주들한테 세뱃돈으로 1,000만 원씩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언론에서도 네. 비자금 규모가 물론 이제 법원에서 확정된 그 추징금 규모가 뭐 몇천억 이렇게 이제, 네. 이제 특정이 되고 지금 남은 게 뭐 한 천억 가까이 남아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돈이 수조 원이라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사실은 수면 위에 가라앉아서 그들의 후손들의 대대손손 후손들의 삶을 또 보장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전우원 씨가 사실 저런 폭로를 했다는 것은 정말 저분 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박 기자의 아주 중요한 촉이 아주 잘 발휘가 됐는데 전두환 비자금의 출처는 우리가 전두환이 대통령 재직 중에 이제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그 강제로 그 받아서 꿀꺽한 걸로 알았는데 예, 박정희 비자금일 가능성이 박정희 비자금이면은 어떤 게 말이 돼요. 박근혜가 왜 2013년에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서 전두환을 쥐잡듯이 잡은 전두환 일가를 쥐잡듯이 잡았는지. 그렇지. 왜냐하면 전두환의 돈을 추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입장에서는 내 돈 이거잖아요. 내 돈 어디 갔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근혜와 전두환은 지금도 박근혜는 지금도 전두환 저 후손들이 전우원 씨의 폭로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거 다 우리 아빠 돈인데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제 오늘 예상 가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네. 인터뷰 오늘 준비된. 네. 전우원 씨 인터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제보자도 이제 제보하게 된 계기가 전우원 씨 인터뷰를 보고 이제 제보를 한 건데 자기도 그런 기억이 있다 이러면서 했는데 상당히 그 비슷한 게 많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굉장히 귀중한 지금 증언이신데. 그래요? 네. 제가 나중에 뭐 소설을 하나 쓸 때 그냥 뭐 좀 중간에 어떻게 껴넣어볼까라고 뭐 생각만 혼자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전우원 씨 의원 씨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알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참 저런 악마의 집단에서 네. 그래도 귀한 이런 손자가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네.
그 가족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는구나. 참, 네. 이렇게 안타까우면서도 찌릿하고 슬펐거든요. 예, 예. 그냥 혼자 그랬고, 예. 이제 뭐 특별히 다른 그런 뉴스는 제가 접하지를 않았다가, 네, 네, 저 탐사만 이제 보니까, 네. 양희삼 목사님 그거하고 이렇게 이런 네. 정도밖에 안 보거든요. 예, 예. 이렇게밖에 안 보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그래서 이제 알림 설정을 하고, 예, 예, 예. 이제 보는데, 그래서, 어머, 제가 그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원이를 자꾸 뭐 마약쟁이, 그럼, 뭐 우울증 아유, 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음, 이제 저는 이게 자세히 그 인터뷰 내용을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TV 뉴스에서 어쩌든지 살짝만 이렇게 자막만 봤지, 네. 제대로 안 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알는 내용하고 다 일치하는 다 내용이 너무 일치하다.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끝나고 나서, 네네. 강정훈 기자님한테 일단은, 네. 혹시라도, 그러니까, 네. 뭐, 다른 내용, 제가 뭐, 굳이 증명할 건 없더라도, 그 우원 씨 얘기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거는 좀 얘기를 해주고 알겠습니다. 싶다라는, 네. 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문자를 남겼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제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이분은 정말 너무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너무 그 조리 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인터뷰를 너무 흥미 있게 진행했고요. 그림이 그리고- 그려지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림 제가 그려지듯이. 그 집에서 이제 이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문자로 이분이 이제 제가 제보를 하고 싶다고 전두환 비자금 전우원 씨 이제 인터뷰 방송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차 안에서 타자마자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 회사까지 오는 1시간 동안 거의 아, 내내 이제 출근길에 인터뷰를- 취재를 출근길에 취재를 했어.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의미 보면 좀 우리 좀 방송팀에서 삭제는 한 것 같긴 한데 그 하이패스 통과하는 음이 조금씩 들어가 있죠. 이동 중에 취재를 끝내셨군요. 내비 네. 언니가 자꾸 말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소중한 증언들인데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일 이제 좀 그 힘든 과정이 끝나고 이걸 좀 저희가 방송을 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대부분 안 된다고 보통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분 약간 망설이긴 하다가 괜찮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음성 변조를 좀 하고 방송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저분이 마지막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1원도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립무용단 그러니까 공무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부정한 돈을 이제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때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렇죠. 한 1,000만 원 또 받았으면 예, 끝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저분은 이제 나름 역사의 기록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저기 국립무용소로 한 10여 년 이상을 좀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 그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경험했던 굉장히 중요한 많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걸 이제 이 책으로 뭔가 기록으로 남기실 생각이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귀한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셨고 또 이걸 방송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신 그런 용기를 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 제보자들의 제보가 뭐 시민으로 더 탐사를 더욱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점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귀중한 제보를 주시는 시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최근에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제보들을 저희가 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시민 여러분께 검증되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